네, 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못하게 그냥 아주 그냥 분필가루가 그냥 얼굴에 분필가루. 그 다음에 또 새롭게 제목이 바뀌어요. 7번 경어의 당시 불교적 동향과 일제 침탈의 시대적 상황과 삼수갑산이라는 제목으로 이거를 한번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놈들이 그때 당시에 침투를 시작했어요. 일제 침투의 시대적 상황. 그래서 시대상, 일제 침투의 시대상이 경어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가게 되는. 감사합니다. 네, 2개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꿀맛. 그래서 경어선사 당시에 삼수갑산으로 가게 된 동기를 이제 또 불교계 동양에서도 찾고, 그 다음에 일본 놈들 침투의 그 시대상에서도 한번 찾아보자는 의미로 이걸 썼어요. 윤창하의 불교 평론 52호에 경어의 주색과 삼수갑산. 아유, 제목도 읽기만 해도 가슴이 저리저리 아파요. 어떻게 제목도 이렇게 잘 붙여놨어. 아이고, 경어의 주색과 삼수갑산이라고 해놓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고춧가루 뿌린 듯 가슴이 쓰라리고 아파요. 이렇게 이어진 불교계 안팎과 학계의 반발로 폐간 위기를 폐간됐는데 몇 개월 되다가 다시 했죠. 오면한 불교 평론이 해를 넘긴 이듬해 김광식 교수가 경허도내에 대한 관한 비판적 검토라는 특별 기고문을 담아서 거기에 53호의 봄에 그걸 냈어요. 김광식은 이 기고문에서 윤창화의 글에 대해 경어의 행위를 주색으로 단정하고, 나아가 근현대 승려의 막행막식의 연원을 경어라고 단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다는 얘기죠. 경어선사가 무슨 막행막식을 했습니까? 막행막식 한 게 아니라 그거는 피부병을 고치기 위해서, 남들은 모르는 거죠. 본인으로서는 피부병을 고쳐보려고 네. 경어선사가 피부병을 고쳐보려고 했고, 행동은 그냥 본인이 남의 주목을 받기 싫어서, 자기는 왜 그러냐면 나는 큰 스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를 떠받들지 말라. 라는 그러한 제스처로 경어선사가 말했지만 파라코처럼 그런 행동을 보였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거를 막행막식으로 해버려가지고 남의 속도 모르고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윤창하가 그렇게 몰아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경어가 만년에 1904년 갑자기 삼수갑산으로 종족을 감춘 것에 대해서도 윤창하가 참회형, 야, 참회 뭘 참회해? 경어선사가 뭘 참회하라는 거죠? 뭘 잘못했는데요? 이게 말이 안 된다. 단어 선정에 있어서 이미 윤창하는 경어선사에 대한 뭐라고요? 이거 흠모, 존경, 이런 게 1도 없이 0이라니까요. 어떻게 이런 거를 쓸 수가 있죠? 볼수록 그냥 볼수록 소름 돋아요. 참회형. 경어선사가 뭘 잘못해서 참회를 했어. 지금 얼마나 많이 힘들고
이 대선지식으로 자기의 이름이 드러날까봐 괜히 대선지식은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자꾸 갖다가 그냥 생불이라고 알려주고 막 하니까 그냥 경호선사는 돌아버리겠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썼잖아요. 어천이나 주막인들 내가 응? 이름은 얕은데 아니 뭐지? 뭐는 얕은데 이름만 높아?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이름만 높아고 내가 어디 숨을 데가 없으려면 내가 숨면 그냥 숨자마자 이름이 더 드러날까봐 아주 그냥 괴로운 얘기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셨는데 그거를 참회했다, 도피했다, 은둔이다 아주 그냥 부정적인 말은 다 썼어요. 전부다가. 그래서 시각으로 해석한 반면 김광식은 당시 불교계 동향 이것도 역시 이제 그 박재현 씨가 그 경허선사의 그 삼수갑산행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일제 시대에 그 사회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경허선사가 자유롭게 사회 참여라도 할 수 있게끔 북적으로 했다는 내용과 그때 시대상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김광식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불교계의 동향이나 일제 침투라는 시대상도 검토해야 된다는 것을 경허의 입장을 고려한 소신 있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김광식 교수 거기에 제 의견도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논문을 보내서 일부 반영이 됐죠.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뭐 윤창아가 그냥 이 두 것들이 다 난리를 떤다고 하는데 두 것들이 난리를 떤 게 아니라 경허선사는 그 참회하고 무슨 도피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나네요. 원산에서 경허선사가 나타났는데 당당하게 도피는커녕 은둔은커녕 그냥 당당하게 그냥 원산바닥을 휘젓고 다녔다. 그게 무슨 도피고 은둔이냐. 도피고 은둔이면은 나타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냥 경허선사가 그 어디요? 안변 석강사에 가서 그 뭐죠? 계급물사 500난 계급물사 증명법사로 하시고 난 뒤에 속인의 몸으로 어딜 나타나요? 원산바닥에 질거렁질거렁 그 뭐죠? 맨발로 막 그냥 질겅질겅 하면서 뒤에다가 뭐 집신 하나 얹고 막 이렇게 갔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얘기를 제가 썼던 것 같아요. 뭐 은둔하기는커녕 그냥 당당히 활보를 했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한다고 했고 그리고 그는 경허에 대한 이해는 주로 신비적인 소문이나 다 소문이라니까요. 소문 뭐 했다 카더라 뭐 했다 카더라 매일 뭐 했다 그때 했잖아요. 그 김태읍이가 대낮에 경허선사가 뭐를 여자를 불러들여 말이 되는 소리라고 대낮에 무슨 경허선사는 그러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 애시당초부터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죠. 다 오해. 그래서 주로 신비적인 소문이나 소설, 평전 이런 것들에 의지하고 있는데 이거 다 잘못된 거죠. 왜곡돼서. 물론 뭐 이렇게 일화를 남긴 부분에 일정 부분 경허선사를 아는 대중이 알게 되는 그러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도를 넘어서 가지고 소설이라 해서 마음대로 휘두르고 그 소설이 2개 나왔던 것 같아요. 뭐죠? 뭐 삼수갑산으로 떠난 부처 그거 누가 썼나? 삼수갑산으로 떠난 부처 하고 또 일지가 경허를 썼고 뭐 나를 쳐라라는 것도 지금 그걸 했는데 내가 이름은 다 안 밝힐게요. 그래서 주장하면서도 이러한 결과는 신빙성이 부족해요. 그리고 다 전거가 부족해요. 그래서 거기에 의직해서 당연한 것으로 그동안 경허의 이상에 맞는 연구가 부진했음을 지적하고 그러한 근거로 경허에 대한 학술적인 논문이 학술적으로 나온 게 20여 편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경허 논문에 부족한 연구 실적과 경허에 대한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내가 경허선사 논문을 나는 15편을 썼어요. 그 중에 통과된 거는 뭐 6개, 7개인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각 학술지에 냈는데 뭐 수정우 재심
뭐 이런 걸로 다 결과가 나와서 내가 수정호 재심은 그냥 안 했어요. 왜냐면 이미 박사 논문 쓸 때 한 개만 통과하면 돼요. 그래서 경어의 삼수갑상과 상체라는 걸로 내가 그 보조사상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어디로 갔어 거기 대각사상? 아이고 대각사상에서도 막 그냥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내 논문 통과 안 시키려고. 그래가지고 뭐 김호성 교수랑 막 그분의 도움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통과가 됐는데 그 나머지 내가 15개 논문을 했어요. 나중에 강의할 거예요. 그것도 책으로 다 나왔어요. 경어선사 연구 논문 내가. 근데 이제 그 밖에 개인이 쓴 것 중에는 고영석 교수가 쓴 것이 5개인가 6개인가 있고 또 나머지 김호성 교수가 있고 그래서 많지 않아요. 성타 스님도 있죠. 이번에 열반하신 성타 스님도 3개인가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더라. 이종수 또 있고 몇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왜냐면 근데 사실은 이 경어선사를 쓴다는 거는 좀 위험한 거죠. 왜냐면 잘 모르니까. 그렇다고 대선사를 어떻게 쓰겠다는 그런 게 없어서 아마 이 경어선사에 대한 연구가 미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 논문 저거 처음 쓰고 나와서 이제 저도 뭐 이제 경어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의문점을 가졌었고 하다 보다가 하다 안 돼서 그냥 경어의 삼수갑하다가 상체사상으로 밀어붙였는데 나중에 2017년도에 전봉준이 등장하면서 그동안에 오해로 묻혀있던 그런 것들이 완전히 해결되는 전부 다 그냥 해갈이 돼서 지금은 뭐 경어선사에 대해서 탈탈탈 털어가지고 더 이상 가릴 게 없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시까지 그냥 한자 한자까지 다 그냥 완전 털어서 내가지고 다 이거를 해놔서 지금은 더 이상은 할 게 없고 다만 앞으로 경어선사에 대한 지난번에 그 누구야 설정 스님이 수덕사에서 사들였다가 잃어버린 그거 목각본 그게 나오고 또 경어선사의 그 글씨가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돈이 없죠. 돈만 있으면 막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나보고 연락하라는데 제가 돈이 있나요? 일개인이 저도 탈탈탈 털어서 더 이상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서 이제 경어선사에 대한 그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돈 안 드는 이거 유튜브 정말 우연찮게 유튜브를 하게 돼가지고 정말 유튜브를 안 남기려고 했어요. 유튜브를 남기려고 했으면은 2016년도에 충정사 여기 저기 어디야 남산 충정사 한옥마을 거기서 첫 번째 경어집 할 때 유튜브를 찍었어야죠. 근데 절대로 못 찍겠어요. 제가 찍으면 싫다. 경어 대선사를 그 온갖 잡것들이 다 모여있는 유튜브 바다에 넣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은 세상이 유튜브로 변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저도 항복하고 우리 일법스님도 항복하고 그냥 찍자 해서 여기까지 온 거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려움이 많죠. 이걸 하기가. 그래서 이러한 그의 주장이 오늘날 경어를 연구하는 학계의 현실을 이거 지금 누구 김광식 교수죠. 냉철하게 꼬집은 예리한 분석으로 우리 화학들은 이러한 비판을 준엄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아픔을 극복하고 더욱더 경어의 연구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이것도 다 내가 초짜시들에 쓴 거죠. 언제? 2012년. 그래도 제가 그동안의 경어 연구를 위해서 써놓은 이런 것들을 제가 다시 읽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걸 한번 써놓고 다시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혹시 오자나 탈자가 나오는데도 그거는 그냥 저는 한 번도 안 읽어요. 한 번 쓰면 읽어본 적이 없어요. 2번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앞만 향해 왔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지금 이렇게 남아 있어서 그때 미리 써놨으니 다행이지. 지금 2012년 지금 2010몇 년이 12년이 지났는데 내가 12년 전에 그나마 기력이 있었으니까 이걸 썼지. 지금은 못 써요. 지금 PPT로 만드는 것도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서 소화도 안 돼갖고 밥도 반 공기로 줄이고 먹지도 않고. 유연아 안녕. 전팔
1885년 겁예가를 부르며 경허선사가 천장함에서 주장자를 집어던지고 천장함을 떠난 뒤부터 전국의 사찰을 누비며 한국 선불교의 중흥을 위해 노력하던 경허선사는 1904년 함경도로 가는 길에 잠시 천장함에도 들리죠. 언제? 1월 달에 들려, 2월 달에 들려요. 2월 11일 날 제자인 만공에게 보임을 만공이 몇 년간 보임하고 있었죠. 만공 스님은 어디서 깨쳐요? 통도사 백운함에서 깨쳐요. 그래서 백운함에서 1901년에 깨쳐요. 그래가지고 깨친다는 말이 없다. 천장함으로 가자. 그래서 더 천장함을 청소하고 보수하고 다듬고 하고 스승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1901년, 1902년, 1903년 만 3년을 거기서 기다리시는데 드디어 경허선사가 삼수갑산 가시는 길에 들렸어요. 보니까 만공이 보임을 잘하고 있어? 야,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전법계 써주마. 그래가지고 1904년 2월 11일 날 어디서 천장선실에서 경허선사가 써놓은 게 있죠. 천장선실에서 전법계를 써주느라 했는데 또 어떤 인간들은 또 만공 스님이 뭐셨지? 7월 15일 날 깨쳤다. 그래가지고 전법계를 그게 아니고 7월 15일 날 7월 25일 날 깨친 거는 7월 15일 날 해제가 끝나고 7월 25일 날 만공 스님이 어디서 마곡사 토굴함에서 오도를 하셔요. 근데 재견성이죠. 만공 스님은 3번째 합격이었어요. 첫 번째는 어디? 봉곡사 복치다가 종치다가 새벽에 경새소리에 이론상이 나타나서 자기가 깨쳤나 했는데 그게 또 아니야. 그러다가 토굴함에서 또 깨쳤다 소리를 듣고 있는데 또 경허스님이 와서 아니다 탈락 이래가지고 초견성 재견성 다 날라가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허선사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어디로 왔죠? 서산 부속사로 오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경허선사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스승이 필요하구나 해서 스승을 따라서 이제 어디로 이동해요? 영원함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만공 스님은 해인사에서도 안거를 하고 또 통도사에서도 안거를 하고 범어사에서도 안거를 하. 그러다가 통도사에서 안거를 마치고 여름 안거를 마치고 하안거를 마치고 어디를 가다가 그 노인이 여기 가면은 잡혀간다. 전부 다 저 승려들 잡아들이면서 일 시킨다라는 말을 듣고 마침 내 토굴이 있으니 거기서 공부하라 하는 그 조력자가 나타나죠. 그 조력자 승려 덕분에 어디로? 백운함으로 가셔가지고 바로 깨치세요. 바로 일주일 만에 깨치셔갖고 바로 이동해. 어디로 이동? 이게 깨친 거구나라는 걸 누가 알아?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본인이 소리 없이 천장함으로 오셔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얘기야. 3년간 보임한 거를 만공천 경허선사가 확인하고 전법계 써주고 그리고 떠나셔요. 제발 좀 이상한 소리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한국 불교계에서는 다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경허의 해인사의 정예결사의 불사 그 행적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받았던 보조국사 진울이 만년까지 결사를 이끌며 한국 불교의 커다란 흐름을 형성했다고 본다.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해인사에서 정예결사를 낸 거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 보조국사 진울이. 그래서 지난번에 말했지만 790년 만에 다시 그거를 잊게 된다 그랬죠. 그때가 1100 얼마 그랬죠. 또 잊어버렸어. 하여튼 거의 그냥 엄청난 시간을 두고 나는 그때 거의 900년이라 하던데 저번에 보니까 다시 또 790년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보조국사 진울이 어디에서? 팔공산 거조함에서 정예결사를 하시죠. 그런데 그거를 이어받아서 무려 수백 년, 800년의 기간을 뛰어넘어 가지고 경허선사가 어디에서? 해인사, 수선사에서 정예결사를 하죠. 그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경허는 5년 만에 모든 결사를 다 마무리하고 나머지 말년은 아예 몸으로 구현하는 실천행을 하기 위해서 삼수갑산으로 잠적했다 이런 말이죠. 여기 이것도 사실은 이 부분을 내가 쓸 때는 전봉준 장군을 몰랐기 때문에 경허선사가 왜 삼수갑산으로 갔을까? 그래서 삼수갑산으로 간 이유는 몸으로 구현하는 뭐죠? 이류중행, 화강동진, 입전수수
깨친 자가 행하는 이거를 위해서 스스로 저자로 몸을 담궜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 글을 썼어요. 지금 이것도 초짜 2012년에 쓴 거죠. 몸으로 구현하는 실천행을 구현하기 위해서 삼수갑산으로 잠적해서 불교계를 떠나고 말았던 것이다. 진우리 당시의 최고 집권자인 최우죠. 최우가 그때는 뭐였죠? 그 사람 내가 이거 무신들 그죠? 최우가 대장이었어요. 무신 정권에. 그러니까 그 고려 말에는 무신 정권이 다 잡았죠. 그때 최우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경어는 누구 후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예결사를 일으키게 된 게 그 최우의 집권자의 후원을 받았어요. 근데 경어선사는 빨개둥이 일제하에 불교계의 힘겨운 상황과 친일 승려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한국 불교계에서 버티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근데 사실은 또 경어선사가 사실은 일본 놈들의 그 뭐 도움을 받기도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일본 놈들한테 쫓김을 당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어선사는 엄청난 힘든 상황 속에서 친일 승려가 자꾸 협박을 하고 관가에 고발할 거다라고 협박을 하고 한쪽에는 일본 놈들이 자꾸 뒤를 쫓고 이런 상황에서 경어선사는 누구 도움을 받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에 급급해야 했죠.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는 또한 전술한 경어의 여러 파괴 행위로 인해 불교계 대회의 비난과도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근데 이것도 아니었어요. 이것도 내가 초짜 시절에 쓴 것들이라 상당히 미안하고 부끄럽지요. 그래서 어쨌든 경어선사는 당신이 파괴를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삼수갑산으로 간 거는 영이에요. 영. 그래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한국 불교계는 공과가 공존하는 여러 가지의 경어의 존재를 경어선사를 수용하기에는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 이것도 전봉준 장군을 전혀 영도 몰랐을 때에 내가 쓴 그러한 아주 부끄러운 그 논문이죠. 어쨌든 경어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간 이후에 제 1등은 전봉준이에요. 다른 거 빼고. 경어가 1899년 11월 11일 날이에요. 날짜도 다 정확하죠. 1899년 11월 11일 날 해인사에서 수성결사를 할 때에 보여준 그 선부응의 강력한 의지를 경어선사가 스스로 버리고 5년 만에 불교계를 떠나 그 은거한 이유는 딱 한 가지고 단정할 만한 분명한 것이 밝혀지지. 당연하죠. 몰라죠. 뭐 딱 한 가지 같은 사람이. 지금은 딱 한 가지죠. 전봉준 때문에. 그때는 종잡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박사 논문 쓰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이 삼수갑산 부분 때문에 엄청 찌들찌들 그냥 궁색하게 변명을 끌어오느라고. 그래서 경어 개인의 성향으로 아니라니까. 경어 개인의 성향은 경어선사는 뭐라고 했죠? 나는 본디 새 속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꼬리를 진흙에 묻히면서 끌고 다닌다 해서 경어선사의 선을 예미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경어선사는 개인적으로 내가 뭐 삼수갑산을 후작한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필자로서는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과 불교계의 형편이 경어를 용납할 수 없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요거는 조금 맞는 거죠. 왜냐하면은 일제시대에 와가지고 일본 놈들이 뭐 하려고 그래요? 한국 불교를 먹어 삼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불교계의 형편이 일본 놈들한테 해서 친일파가 등장하면서 친일파 승려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게 그때 우리는 뭐래요? 임제를 해서 임제종을 만들고 다른 쪽으로는 그놈들이 뭘 만들었죠? 원종이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일본 불교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또 더군다나 또 원종의 근거지를 해인사로 잡아가지고 경어선사를 쫓아내려고 그냥 안달을 하는 거예요. 그놈 삼인방 놈이. 삼인방 누군가 아시죠? 다 알죠? 그래서 그놈들 때문에 하필이면 경어선사는 또 해인사를 쫓겨나야 했고 해인사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원종의 근거지는 그 해인사가 됐고 우리 임재종은 선화건으로 발전하게 되죠. 조계종으로 돼서 선화건이 그 근거지가 되고 이런 불교계의 쓰린 과거가 있어요.
여기에서 논자도 위에 불구평론의 김광식의 의견에 동조하는 일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 그것도 내내 그 방향을 달리해서 그때 당시에 일제 식민지와 그 다음에 불교계의 그런 동향 이런 걸로 보면 경허선사가 어쩔 수 없이 갔다라는 것도 일면 내면으로는 맞는 말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그 어떤 이유라 할지라도 경허의 북한은 그 시기만 앞당겼을 뿐 필연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특히 그 시기가 앞당긴 거는 뭐 때문이랬죠? 결정적인 게 영주 3.2 살인사건. 그래가지고 경찰이 하루가 멀다고 해인사를 오니까 경허선사 신분이 탈탈 털리게 생겼어요. 그 신분 조사를 자꾸 하니까. 그래서 그 경선사가 빨리 삼수갑산으로 가지 않으면, 아니 북한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결심을 굳히게 된 게 바로 이 영주 3.2 살인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북행만 앞당겼을 뿐 그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경허의 북행이 한순간의 즉흥적인 감정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온 흔적들이 경허선사 시 속에서 여기저기 다 은연중에 다 나타나 보이죠.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래가지고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경허선사가 공림사에 앉아가지고 공림사에 올라가서 내가 큰일은 도모했어도 뭔가 미숙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라고 걱정도 하시고, 또 저 서간문에서 남긴 것처럼 그 전용현이 전봉준 장군의 둘째 아들을 혼인시키고 뭐 이러한 과정들이 빨리빨리 진행을 하면서, 특히 또 그 전봉준 장군의 둘째 딸 전옥년이를 1903년에 어디서 저기 금당사 그 고금당에서 이영찬이라는 과부를 호래비를 만나요. 그래서 둘이 묶어. 그래서 혼인을 시켜요. 그것도 또한 결정적인 이유죠. 그러니까 영주 3.2 살인 사건은 그보다 좀 앞질러 나타나요. 4월 달에. 그렇게 하고 요거는 뒤에 10월 달에. 그래서 완전히 경허선사가 전옥년이와 이별 여행을 마치고 대둔산에 가고, 대둔산에서 하룻밤 자고 그것을 끝으로 이별 여행을 마쳐요. 그리고 이제 이영찬과 혼인을 시키고 떠나게 되고, 또 이제 그 전봉준 장군의 둘째 부인, 전봉준 장군의 첫째 부인이 경허선사의 동생이잖아요. 그 둘째 부인이 남평희 씨가 있어요. 그 남평희 씨가 고부에서 아직도 찌들찌들 그 있어요. 의지갈 데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그 저기 뭐지 첫째 딸 전성녀에 의지해서 거기서 살고 있어서 그 전옥령이 여기 그 고금당에서 혼인한 전옥령네 쪽으로 남평희 씨를 옮겨요 또. 그래서 잘 모시게끔 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안정이 되니까 이제는 떠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혼인이 10월 달에 했는데 그걸 마치고 바로 어디로 오셔요? 해인사 퇴설당에다가 짬받고 앉으셔가지고 겨우 그 겨울까지 전부 다 밀린 거를 정리하죠. 그래서 그때의 10월에 서령화상 행장도 써주고 그 10월에 정법 안장서도 쓰고 그 밀린 것들을 다 정리하는 게 바로 1903년 그 10월이에요. 그리고 또 다시 내려와. 어디로? 범어사로 내려와 가지고 또 그 어디죠? 금강암, 칠성각 이런 걸 다 들려서 일을 다 끝낸 다음에 해인사에서 뭘 하시고 동안거 결제를 마치시면서, 동안거 결제가 언제예요? 1월 15일. 동안거 결제를 시작한과 동시에 경허선사는 어느 날 대중에게 내가 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새벽에 어디를 떠나와요. 해인사를 떠나와 가지고 어디로 가요? 해인사를 떠나서 천장암으로 와요.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 유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 만공을 점검하니까 만공이 깨달은 바가 있어. 그래서 그 천장선실에서, 말은 천장선실이죠. 천장선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뭔 놈의 천장선실. 말은 천장선실이에요. 네, 알다시피 여러분도 알다시피 천장선실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얘는 인법당이에요. 천장암 인법당. 인법당에서 누구에게? 1904년 2월 11일 누구한테? 만공에게 전법계를 남기죠.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으로 경허선사가 해야 할 공식적인 마지막 이거를 마치시고 새벽에 만공 차는가? 에 스님? 아이 나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서 내가 그냥 삼수갑산으로 가야 되겠네 라고 하지만 그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서라는 속에 경허선사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왜? 이것들이 맨날 오해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만공한테 내가 천봉준 때문에 가는가 간다라는 말은 죽어도 못하죠. 그래서 그냥 이 꼴 저 꼴 보기 싫었는데 그때 당시에 만공 스님은 아마 그렇게 그걸 이해했을 거예요. 아 여기 남쪽에서 이것들이 다 지랄지랄을 하니까 경허선사가 그냥 가시나 보다라고 했는데 만공 스님이 따라가려고 보따리를 싸다가 만공 스님도 어머니가 거기 계셨었어요. 그래서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정치에게는 뭐였어요? 러일 전쟁이 일어났죠. 러일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이겨? 러일 전쟁이 일어나서 누가 이겼을까? 일본이 이겨요. 청일전 일본이 이겨요. 뭔 전쟁 다 일본이 승리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먹게 되죠. 왜? 우리나라를 지켜줄 나라가 없어요. 청나라가 지켜준다 했는데 졌어. 청일전쟁에서. 러일 전쟁도 마찬가지. 그래서 당시 정치계는 러일 전쟁을 계기로 제국주의화한 일본의 침략이 가속화됐어요. 그래가지고 급물살을 타가지고 경허가 응거하는 1904년에는 을사조약의 체결을 통해서 을사조약이 1904년이야? 1905년이지. 에이! 여기 1905년. 아니 지나가지 말고 예, 그렇지. 1905년 을사조약이 맺어지면서 한국의 외교권을 뺏겼어요. 외교권 박탈이죠 그때가. 그리고 마침내 다 집어삼키는 건 1910년 한일합방, 그 다음에 경술국치라고도 하죠. 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한일합방을 무슨 한일 뭐시 어쩌고 해서 또 뭐 꼬투리를 잡았더라고요. 제발 꼬투리 잡지 마세요. 제가 한일합방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꼬리 하나 요만한 거 하나를 붙잡고 그냥 써놓는 그거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이 드러나? 그래서 완전히 병합을 해서 우리는 한일 합방을 맞게 되죠. 그러한 불교계의 변화 가운데 해인사에는 누구? 드디어 등장하네. 이회강.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아시죠? 이회강이 친일승의 1등이죠. 친일파 승려. 이회강이 새로 주지로 해인사에 오게 돼요. 그래서 새로 주지로 취임하게 되니까 그동안의 해인사 주지는 경허선사가 알고 있는 재산정원, 그리고 그 뒤에 남전당 한규, 둘 중에 누가 먼저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남전당 한규, 그 다음에 경허선사랑 같이 사형인 항명도일, 이런 분들이 경허선사가 거기 있는 동안에 아주 경허선사를 흠모하고 좋아하는 주지로 있다가 갑자기 이회강이가 친일파가 원정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서 이회강이 와요. 그래 경허선사는 엄청난 많은 그 위험이 따랐었죠. 그래서 그는 친일 행각에 광분해서 진날 벌지 않아서 원정을 성립했다 그랬죠. 그래서 불교계를 장악하고 한일 합병에 앞장섰어요, 안 섰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원종의 근거지를 해인사로 잡고 있었어요. 1910년 한일합방이 되니까 그 한일합방을 하는데 그냥 앞장서서 친일성으로 날뛰고 광분하는 놈이었죠. 그래서 일제에서 병합이 된 뒤에는 한국 불교를 통째로 일본에 어디에 던겨? 조동종에 던져요. 조동종에 합병시키는 그러한 그 역사적인 치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 조선총독부에 의해서 36본산제가 시행됐죠. 그래서 36본산제가 일제서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25격으로 바꿨죠. 그래서 25격으로 우리나라가 재배치가 되죠. 근데 그때 일본에는 36본산제를 했어요. 그에 앞장서서 협력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친일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누구더라? 이회광. 이러한 불교계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경호는 이러한 조류에 동조할 수 있어요. 근데 이회광을 비롯해서 3인방이 있는 건 아시죠? 용납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또한 그의 빠른 북행이 도왔다고 본단 말이야. 이것이 이 동조가.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우리나라가 외색화에 분류가 되면서 일본 놈들의 친일파가 이걸 등장하면서 많은 압력을 받죠. 그래서 경허선사 시의 3인방이라고 나와요. 이러한 일면은 아래 경허선사가 얼마나 많은 거를 이 가슴에 울분을 참고 그래봐야 3인방 하나만 남겨놔요. 그래서 아래의 경허선사가 북행 직전에 담긴 선시를 통해서 경허선사의 삼수갑산의 북행의 여러 가지 근거를 추적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일면이 있음을 인정. 어떤 시죠? 어떤 시가 이 시고 이 시를 보면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연히 열품. 우연히 열품은 경허선사가 제목을 붙이기에는 너무 찜찜해. 이 시는 어디서 했어요? 고금당에서 쓴 시예요. 시비와 명리의 길에서 보통 우리가 시비와 명리의 길에서 광분한다. 시비는 옳을 시 아닐 피. 옳다 아니다 시비를 막 걸어질게요. 누구예요? 경허선사한테. 그런 명리스님들이 있는데 경허선사를 폄훼하고 협박하면서 해인사에서 나가라. 이 얘기요. 해인사 조시를 내놓고 나가라. 그래서 시비와 명리의 길에서 심식이 광분되어서 날뛰는 놈, 심식 광분비. 심신이 광분되어 날뛰는 이런 놈들은 소위 말하는 뭐더라? 영웅한이라 이런 말이야. 소칭 영웅한. 영웅한이라는 거야. 이 한이라고 하는 거는 금달, 한량, 깡패 이런 것들이요. 저 영웅한들이요. 거들먹거리며 날뛰는 자들. 어떠한 그 시류를 등에 업고 거들먹거리 날뛰는 자들. 이것들이 바로 누구들이요? 그런 3인방 같은 그런 놈이죠. 이해관 같은. 그래가지고 일본에 앞장서가지고 우리 한국 불교를 조동종으로 합병시키는 그러한 놈들이에요. 세상에는 이상한 놈이 많아요. 가만히 보면 인간이 짧은 세상 살다 가면서 온갖 짓을 다 해요. 다 그게 업이지요. 그래서 경허선사가 방황을 하다가 방황비정귀 시비명리로의 심시광분비라 소칭영웅하니요 방황미정귀라 해가지고 돌아갈 길을 정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방황만 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때만 해도 경허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갈 생각을 온전하게 굳히지 못한 상태로 그 어디서 이거 돌숲에서 쓴 거예요. 저기 어디 고금당에서 그 돌숲에서 들어가서 방황하면서 쓰신 거죠. 이처럼 이 시에서 보이는 여기 이 시점에서 경허는 이류를 좀 더 빨리 떠날 것을 결심한 것을 보여줘. 왜냐하면 이류를 떠나는 거는 뭐예요? 이류중행을 말하는 거예요. 이류중행. 그래서 북한으로 가자. 시비와 명리의 길에 심신이 광변되어 날뛰는 그들을 멀리하고 경허는 세상을 떠나요. 이것은 경허가 스스로 판단해서 경허는 선지식으로 또 다른 시도를 중도불이의 경계에서 거침없이 행하게 된 것이다 라고 썼는데 여기에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에 또 다른 아픔이 있다는 거. 경허선사가 전봉준 때문에 그렇게만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 상태에서 쓴 글이에요. 이것도 1912년에 제가 쓴 거죠. 그 다음에 더 큰 걸로 넘어가요. 드디어 제가 말한 경허의 상체와 삼수갑산 나왔어요. 드디어. 요거는 이제 제가 논문으로도 소논문으로도 해서 편의고 통과되고 뭐 인터넷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경허선사가 삼수갑산으로 떠난 이유를 상체 사상으로 잡는 그 부분이 되겠어요. 아이고 근데 이거 언제 끝나?
오늘 끝날 수 있을까? 이 책 정말 안 끝난다. 이 책 정말 안 끝나요.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미치겠다. 이거 정말 안 끝나네. 무지하게 어렵네.